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한국을 쫓아냈습니다. 나라 땅 절반을 빼앗으려 한 침략자라며 분노에 찬 군중과 함께 한국 기업들을 몰아냈죠. 거리엔 한국을 규탄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동양인만 보면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인도양의 섬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한국을 가장 증오하던 청년 활동가는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진두지휘하는 정부 고위 관료가 됐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적에서 은인으로, 증오에서 감사로, 이토록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다가스카르 보건부에서 일하고 있는 라베 안드리아 나리보입니다. 올해로 38살이 됐네요. 지금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수교 기념행사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요. 16년 전에 제가 이 모습을 본다면 아마 미쳤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200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안타나나리보 국립대학교 법학과에 다녔죠. 집안은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습니다. 언젠가 조국을 위해 큰일을 하리라 다짐했으니까요. 제겐 4살 터울의 형 토비아나가 있었습니다. 형은 우리 마을 최초의 대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농사지어 번 돈을 모아 형을 대학에 보냈고 형은 그 기대에 보답하듯 늘 1등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뒤를 따라 같은 대학에 들어갔고 우린 단칸방을 나눴으며 미래를 꿈꿨죠.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 공포가 퍼지던 시기였어요.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농지 절반을 99년간 가져간다는 소식이었죠. 130만 헥타르라고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형이 라디오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식민지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한국이냐고요. 형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을 동양의 어느 나라가 공짜로 가져간다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외세의 땅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형과 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요. 대학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의실보다 광장에 모이는 학생들이 더 많았죠. 형은 학생회 간부였고 자연스럽게 시위 조직의 중심에 섰습니다. 저도 형 곁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구호를 외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땅을 탐내는 탐욕스러운 침략자라고만 생각했죠. 당시 마다가스카르 국민의 70% 이상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요. 흙쿠키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땅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가 수도로 올라오셨습니다. 형과 저를 말리려고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너희 아버지 평생 소원이 너희 둘 대학 졸업시키는 거라고요.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손자 세대까지 남의 나라 소작농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형의 눈엔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저도 형 편에 섰죠. 어머니는 결국 눈물만 훔치며 돌아가셨어요. 2009년 1월이 됐습니다. 시위는 점점 격해졌고 수만 명의 군중이 5월 13일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형 바로 뒤에서 깃발을 들었어요. 구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죠. 한국 기업은 물러가라. 우리 땅은 우리 것이다. 그날 밤 첫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고 군중은 흩어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어요. 매캐한 연기 속에서 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섭냐고 물었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녘에야 숙소로 돌아왔어요. 형의 얼굴엔 최루액 자국이 줄줄 흘러내렸고 저는 밀치락거리는 통에 팔꿈치가 찢어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린 웃었어요. 해냈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형과 함께한 마지막 시위가 될 줄은요. 2009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형이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라고 했어요. 대통령궁까지 행진해서 라발로마나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요. 저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최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친구 하나가 곤봉에 맞아 팔이 부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하는데 누가 우릴 막겠냐고요. 형의 눈빛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형이 말했습니다. 라베야, 오늘 역사가 바뀔 거다. 우리 손자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날이 될 거야. 형은 웃었지만 저는 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불길한 예감이랄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내면 겁쟁이 취급당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쯤 5월 13일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3만 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려들었죠. 깃발이 물결쳤고 구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만세. 한국 기업은 물러가라. 우리 땅은 우리 것이다. 형이 맨 앞줄로 나갔습니다. 학생회 간부들과 함께 대열의 선두에 섰죠.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형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강한 소나기였습니다. 형의 눈이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죠. 넌 뒤에 있어라. 앞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약속했잖아. 둘 다 무사히 돌아가겠다고. 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흔한 걱정이려니 했어요. 형이 제 이마를 툭 치고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요. 넓은 어깨와 곧은 등.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걸음걸이. 그게 제가 본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군중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대통령궁을 향해 나아갔어요. 발밑에서 땅이 울리는 것 같았죠. 저는 형의 뒤통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형은 확성기를 들고 구호를 선창했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죠. 대통령궁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도열해 있었어요. 하지만 군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밀고 나갔죠. 누군가 철조망을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고함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비병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탕! 처음엔 공포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줄에 있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누군가 제 옆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형을 찾아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형은 광장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붉은 피가 돌바닥을 적시고 있었어요. 저는 형을 안아들었습니다. 형 정신 차려요. 형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병원으로 가야 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울부짖었지만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총성은 계속됐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형의 몸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눈빛이 흐려지더니 결국 천천히 감겼습니다. 형아 안 돼. 저는 형의 시신을 안고 광장 바닥에 주저앉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중 한 명이었어요. 고작 26살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최초의 대학생. 아버지의 자랑. 어머니의 희망. 제 영웅. 그렇게 형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실신하셨어요. 형의 관 앞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죠. 아버지는 관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평생 과묵했던 아버지가 아이처럼 울부짖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형의 관 앞에 섰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한국 놈들이 형을 죽였으니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요. 그 다짐이 제 가슴에 불로 새겨졌습니다. 눈물 대신 증오가 흘러내렸어요. 형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뒤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라발로마나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쳤고 34살의 젊은 정치인 라조엘리나가 권력을 잡았죠.
그는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대우 로지스틱스와의 토지 임대 계약은 전면 무효다. 마다가스카르의 땅은 단 한 평도 외국인에게 넘기지 않겠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승리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라조엘리나 정권의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교민들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죠. 한국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돌을 던지고 그들의 차를 뒤집었어요.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죠. 형의 원수를 갚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당시 마다가스카르에 있던 한국인들은 급히 짐을 쌌습니다. 거리에서 동양인만 보이면 돌이 날아들었거든요. 땅도둑이라는 욕설이 쏟아졌고 일부는 폭행을 당하기도 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일에 가담했습니다. 형을 생각하면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정권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제명당했고 미국과 유럽은 원조를 끊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죠. 경제는 바닥을 쳤습니다. 한국 기업을 쫓아냈지만 다른 투자자도 오지 않았어요. 물가는 치솟았고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늘어났죠. 형이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가난은 오히려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대학교는 문을 닫았다 열기를 반복했고 저는 결국 졸업도 못한 채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법학과를 나와서 판사가 되겠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부쩍 늙으셨고 어머니는 형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셨죠. 저는 농사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밤마다 형의 꿈을 꿨어요. 피투성이가 된 형이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라베야, 넌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복수는 했잖아요. 한국 놈들을 쫓아냈잖아요. 저는 꿈속에서 형에게 말했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다시 수도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말단 공무원 자리를 얻었죠.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형의 죽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2015년이 됐습니다. 저는 30살이 됐고 결혼도 했어요. 아내 니리나는 수도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마을 출신의 순하고 따뜻한 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 아내의 미소가 참 예뻤어요. 형 생각에 우울할 때마다 그 미소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이듬해 딸이 태어났어요. 소피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형이 좋아했던 이름이에요. 형은 늘 말했죠. 나중에 딸 낳으면 소피아라고 부를 거야. 지혜로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형 대신 제가 그 이름을 쓰게 됐네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안았을 때 형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요. 예전보다 더 생생하고 끔찍했죠. 형이 피투성이가 된 채 소피아를 안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형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도 지켜주지 못할 거냐? 나처럼 보내줄 거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아내가 놀라서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그냥 꿈이에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이 6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무렵 마다가스카르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쫓아낸 나라의 드라마를 왜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도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죠. 아내도 가끔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거실에 들어가면 얼른 채널을 돌렸지만요. 아내는 제 마음을 알았거든요. 한국이라면 일을 가는 남편 앞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가끔 아내가 웃으며 드라마 이야기를 하려다 말을 멈추는 걸 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실수로 TV를 끄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배우들이 뭔가 슬픈 장면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울고 있었고 남자가 그 여자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몇 분간 지켜봤어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감정은 전해졌습니다. 정신이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형의 원수나라 프로그램을 보다니.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한국 아이돌 이야기를 하고 한국어 인사말을 주고받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어가 마치 유행어처럼 번졌어요.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으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긴요. 제 마음속엔 여전히 2009년 2월의 그날이 생생했어요. 형의 피냄새가 코끝에 맴돌았고 차가워지던 형의 손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취해야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죠.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날라마장가라는 오지 마을에 한국인 의사가 산다는 거예요. 수도에서 차로 8시간이나 걸리는 그 척박한 곳에서 10년 넘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한다고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인이 왜 굳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한다는 거죠? 코웃음이 났어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겠죠. 자원을 노리거나 종교 포교를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 앞에서 영웅 놀이하는 거겠죠. 언론에 이름 알리고 상 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듣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자꾸 들려왔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부시맨 닥터라는 별명이 회자됐죠. 마다가스카르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의사. 그 이름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아내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그 한국 의사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요. 무당한테 가던 사람들도 이젠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간대요. 아이들 목숨을 수없이 살렸다고요. 저는 아내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한 명이 착하다고 나라 전체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우리 형을 죽인 건 한국이야. 그거 잊지 마.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복잡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이 진심으로 좋은 일을 할 리 없다고요. 분명 언론이 과장한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처음엔 순수했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런 한국인이 있다면 제가 품어온 증오는 뭐가 되는 걸까요? 형의 죽음은요? 밤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18년쯤이었을 겁니다. 보건부로 발령받은 저는 지방 의료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환경은 참담했습니다. 수도를 벗어나면 제대로 된 병원이 거의 없었죠. 의사 한 명이 수만 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어요. 출장을 다니며 그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출장길에 아날라마장가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지도를 보니 1시간만 우회하면 그 한국인 의사의 진료소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를 세웠어요. 한참을 고민했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 한국인 의사가 정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포장도로를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료소는 허름했어요. 흙벽에 양철 지붕이었죠. 바람이 불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낡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왔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를 안은 엄마들, 다리를 절뚝거리는 노인들, 배를 움켜쥔 청년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죠. 마치 감시하듯이요. 한국인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마른 체격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현지인처럼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낡고 빛바랬어요. 그는 환자들과 현지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기도 했죠. 환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닭 한 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진료비 대신이었겠죠. 이 척박한 마을에서 닭 한 마리는 큰 재산이에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통역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습니다. 의사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한국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인들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 했던 탐욕스러운 자들이었거든요. 이권에 눈이 멀어 가난한 나라를 착취하려던 침략자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 척박한 곳에서 10년 넘게 버틴 그 끈기. 보상도 없이 환자를 돌보는 그 헌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무엇이 저 사람을 이 외진 곳에 붙들어 두는 걸까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10년 넘게 쌓아올린 증오의 벽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형아 미안해. 하지만 저 사람은 좀 달라 보여.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면서도 그 한국인 의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환자의 손을 잡던 따뜻한 손. 선한 눈빛. 닭을 거절하며 웃던 얼굴. 그날 밤 처음으로 형의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2019년 우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 소피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던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엄마 머리 아파요. 그 말을 하더니 그대로 식탁에 엎어졌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불덩이 같았어요. 체온계를 대보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30분을 달렸어요. 신호도 무시하고 경적을 울리며 달렸죠. 하지만 수도의 국립병원조차 엉망이었습니다.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복도까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족했고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우리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는 제품에서 계속 열에 시달렸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피곤에 절어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그가 아이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말라리아입니다. 열대열 말라리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류예요. 뇌까지 침범할 수 있어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라리아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이었죠. 해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스에서 숫자로만 보던 그 죽음이 제 딸에게 다가온 거예요. 치료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르테미신인 계열의 특효약이요. 하지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품절이에요. 우기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해서 재고가 바닥났어요. 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떡해요?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약국을 찾아보시라고만 했죠. 병원을 나와 약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빗속을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전부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어떤 약사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약사는 무심하게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으슥한 골목의 허름한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상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약은 있었습니다. 작은 약병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제 월급의 3배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외상으로라도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하지만 상인은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돈 없으면 안 돼.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저는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어요. 열이 더 올랐고 경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아내가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소피아야, 정신 차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형이 죽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죠. 형의 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소피아도 형처럼 제 품에서 보내야 하는 건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날라 마장가에 가면 한국 의사가 무료로 치료해준대요. 말라리아 환자도 많이 살렸다고요. 약도 있대요. 제발 가보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에게 도움을 청하라고요? 형을 죽인 나라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품에 안긴 딸아이를 봤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작고 여린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소피아를 살려야죠. 제발요. 당신 형님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형의 얼굴. 하지만 동시에 딸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복수냐 딸이냐? 증오냐 사랑이냐? 결국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형아, 미안해. 마음속으로 형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내 딸이야. 내 살과 피야. 제발 이해해줘.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8시간의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차가 미끄러지고 흙탕물이 튀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만 의지한 채 험한 길을 달렸죠. 아내가 뒷좌석에서 딸을 꼭 안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힘없이 신음했습니다. 열이 더 오르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피아야, 버텨. 곧 도착해.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중간에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하필이면 가장 험한 구간에서요. 빗속에서 1시간을 허비하며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옷이 흠뻑 젖었어요. 진흙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딸만 살릴 수 있다면요. 다시 시동을 걸고 달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빗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아날라 마장가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진료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한국인 앞에 서야 한다는 굴욕감이 뒤섞였습니다. 손이 떨렸죠. 형의 얼굴이 스쳤어요. 미안해, 형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불빛만 켜져 있는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잠시 뒤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나타났어요. 잠에서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뭔가 물었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걱정하는 표정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뒤에 있는 아내와 딸을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있었죠.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급한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죠. 진료실은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의약품이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의사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재빨리 진찰을 시작했어요.
체온을 재고 맥박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옆에 젊은 현지인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조수인 것 같았어요. 그가 통역을 해줬죠. 말라리아가 맞다고 합니다. 뇌성 말라리아 직전이에요. 상태가 위중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대요. 지금부터 치료하면 살릴 수 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는 의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의사는 손사래를 치며 뭔가 말했어요.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요. 우선 치료부터 합시다. 의사는 이미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사를 놓고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죠. 1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봐온 경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이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뭔가 중얼거렸어요.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위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밤새도록 의사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한두 시간마다 약을 투여하고 열을 재고 기록했습니다. 눈도 붙이지 않았죠. 저와 아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지켜봤어요. 의사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손길은 한결같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고 이불을 덮어주고 링거줄을 확인했죠.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빗소리가 멈추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의사가 아이의 체온을 재더니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통역이 말해줬어요. 열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내도 울었죠.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살았다. 소피아가 살았다. 점심때쯤 소피아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떨리더니 초점 없던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또 울었어요. 소피아야, 소피아야.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었죠. 살았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는 조용히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주사기를 정리하고 약품을 제자리에 놓았죠. 저는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의사 앞에 섰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사람은 형을 죽인 나라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 딸을 살린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요. 의사가 당황한 듯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두 손으로 제 팔을 잡고 일으켰죠. 그리고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서 제가 더 기쁩니다. 이곳에 온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다음 환자를 맞이하러 갔죠. 아침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몰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10년 넘게 쌓아올린 증오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아 미안해.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소피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뛰어다니고 웃고 떠드는 평범한 아이로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인 의사에게 무릎 꿇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형에게 미안했어요.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직장 동료 장 마르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였죠. 형의 장례식에도 왔었고 함께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그는 여전히 극렬한 반환주의자였습니다. 라베 너 아날라마장가에 다녀왔다며. 한국 놈한테 치료받았다고. 소문이 빠르더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마르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토비아나 형이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형의 복수는 어디로 간 거야? 배신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형을 배신한 거라고요. 하지만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대꾸했지만 장마르크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변명하지 마. 넌 변했어. 그는 돌아섰고 우리 사이엔 금이 갔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였어요. 아내가 실수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인 의사한테 치료받았다고? 내 형을 죽인 나라 사람한테? 어머니 소피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 토비아나가 뭐라고 하겠니? 어머니는 울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살린 건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형이 나타나서 저를 노려봤어요. 배신자. 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아내가 등을 쓸어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한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용납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을 용서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혼자였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낯선 이름의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다가스카르에도 상륙했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인구 2,700만 명의 나라의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수도에 있는 파스테르 연구소 단 한 곳뿐이었어요. 하루 검사 가능 인원은 고작 200명 남짓이었죠. 확진자가 어디에 얼마나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공포에 질렸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보건당국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선진국들조차 자국 방역에 급급해서 문을 걸어 잠그던 시절이었어요.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았죠. 그 절망의 순간에 침묵을 깨고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11년 전 우리가 매몰차게 내쫓았던 대한민국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방역 물품과 전문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해졌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쫓아냈는데. 왜 도와주는 거죠?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타나나리보 공항의 활주로에 태극기를 단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와 방호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 전문가들이 내렸죠. 저는 보건부에서 한국지원팀과의 협력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불편했어요. 한국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니.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으니까요. 처음 한국팀을 만났을 때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과거에 한 짓을 알까? 하지만 한국인들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의료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감염병 전문 진단 연구소를 세우기 위해서였죠. 한국국제협력단과 굿네이버스가 힘을 합쳐 최신 장비를 갖춘 연구소를 건설했습니다. 저는 현지 코디네이터로 그 과정을 함께했어요. 처음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권을 챙기려 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들은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간호사 김수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그녀는 우리 집에 몇 번 왔었는데 아내 니리나와 금세 친해졌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몸짓과 번역기로 대화를 나눴어요. 웃고 떠들고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수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따뜻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연구소가 완공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 200건에 불과했던 검사 역량이 수천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숨어있던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방역이 가능해졌죠. 사람들이 덜 죽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준공식에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바로 2009년 쿠데타로 집권하며 반한 감정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요.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진정한 친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은 물러가라고 외치던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변한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 뒤 저는 승진했습니다. 보건부 핵심 인사가 됐어요. 한국 지원팀과의 협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을 증오했던 제가 한국 덕분에 출세하다니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과의 드론 의료 배송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마다가스카르는 땅은 넓지만 도로 사정이 최악입니다. 우기가 되면 진흙탕으로 변해 차가 다닐 수 없고 마을은 고립되기 일쑤죠.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병원까지 며칠이 걸려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제안했습니다. 땅이 막혀 있다면 하늘을 날자는 거였죠. 혈액과 백신 필수 의약품을 싣고 험한 산과 강을 건너 30분 만에 오지. 마을에 배송하는 메디컬 드론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드론 기술팀이 왔습니다. 팀장은 최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죠. 과묵하지만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드론 배송 거점을 조사했어요. 차로 이동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민호 팀장이 물었어요. 라베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약이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한국인 의사가 살려줬죠. 그런 일이 다른 아이들에겐 없었으면 해서요. 최민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예요. 기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달랐어요. 중국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빚을 갚지 못하면 운영권을 뺏어가는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한국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의 죽음은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저와 말을 안 하셨고 장마르크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2023년이 됐습니다. 이재훈 의사의 마다가스카르 봉사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어요. 저는 정부 대표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날라마장가 마을이었죠. 딸을 살려준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재훈 의사의 동상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세운 거라고 했죠. 한국인을 쫓아내자고 시위하던 나라에서 한국인의 동상을 세우다니요.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이재훈 의사가 살린 환자들, 그의 진료소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에게 의술을 배운 제자들. 모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재훈 의사는 여전히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주름이 늘었지만 미소는 그대로였죠. 제가 연단에 올라 정부 축사를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행사장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침략자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시위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행사장으로 난입했어요. 맨 앞에 장마르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형의 장례식에서 함께 울었던 동지. 그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라베, 넌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형의 원수들한테 감사패를 주려고.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민들과 시위대가 뒤엉켰어요.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였죠. 경호원들이 시위대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위대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돌을 던졌어요.
이마에 맞아 피가 흘렀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죠. 분노한 군중 돌과 화염, 그리고 피. 형이 쓰러지던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장마르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연단 앞까지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목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대학 시절부터 알던 친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라베, 넌 형의 복수를 잊었어. 배신자야. 토비아나 형이 저 한국 놈들 때문에 죽었다는 걸 잊은 거야? 우리가 함께 피 흘리며 싸웠잖아. 형 장례식에서 뭐라고 맹세했는지 기억 안 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피투성이가 된 형의 얼굴. 차가워지던 형의 손. 광장에서 울부짖던 저의 모습. 장례식에서 복수를 맹세하던 22살의 저.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밤새 소피아 곁을 지키던 이재훈 의사의 모습. 새벽까지 링거를 갈아주고 열을 재던 그 손길. 코로나 현장에서 밤을 새운 한국 의료팀. 방호복을 입고 땀에 젖은 채로 환자를 돌보던 김수현 간호사. 드론 프로젝트를 위해 전국을 함께 돌아다닌 최민호 팀장. 기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던 그의 진지한 눈빛. 그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장마르크가 확성기를 들이밀었어요. 자, 여기 서서 말해봐. 모두가 듣고 있어. 넌 어느 편이야? 마다가스카르 편이야, 한국 편이야? 내 형 편이야, 형을 죽인 놈들 편이야? 선택해.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시위대도 주민들도 이재훈 의사도.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형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웃고 있었어요. 대학 시절 함께 밤새 토론하던 때의 형.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눈을 빛내던 형. 형이 살아있을 때 꿈꾸던 것은 무엇이었죠? 복수였나요? 아니요. 형은 조국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아이들이 굶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를 원했어요. 형의 죽음을 이용해 증오를 키우는 건 형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죠. 형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분노가 죽였어요. 장마르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한국을 미워하면 형이 돌아올 줄 알았죠. 증오가 형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갔고 도로는 여전히 진흙탕이었어요.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난이었고 무지였고 분노였어요.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이재훈 의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누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쫓아낸 뒤에도 돌아왔어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러 왔죠. 이재훈 선생님을 보세요. 15년 동안 이 척박한 마을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살렸어요. 무당한테 가던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됐어요. 문맹이던 청년들이 의술을 배워 의료인이 됐고요. 이분이 받은 게 뭐예요? 월급이요? 명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방금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이재훈 의사에게 치료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울먹였습니다. 그 아이도 이재훈 의사가 살린 아이였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딸 소피아도 그중 하나예요. 5년 전 말라리아로 죽어갈 때 수도 병원에는 약이 없었어요. 암시장에서는 월급의 3배를 불렀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때 이분이 밤새 제 딸 곁을 지켜줬어요. 한국인이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한국인이. 장마르크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형의 죽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형은 분명히 죽었어. 그날 광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 그건 사실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은 죽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매일 밤 형 꿈을 꿔요. 아직도 형의 얼굴이 눈에 선해요. 하지만 형을 죽인 건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그날 총을 쏜 건 우리 군인이었어요. 마다가스카르 군인이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한 정치인들이었어요. 한국을 미워한다고 형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과 손을 잡으면 다른 형제들은 살릴 수 있어요. 다른 누군가의 형을 살릴 수 있다고요. 시위대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몇 명이 깃발을 내렸어요. 깃대를 땅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 의사한테 치료받은 적 있어. 우리 어머니도 저분이 살렸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마을 다 죽었어. 장마르크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비겁한 놈들. 다들 겁쟁이야. 조상의 땅을 팔아먹은 놈들의 후손답구나. 하지만 군중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위대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닦지도 않고요. 천천히 걸어와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낯선 포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품처럼 느껴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형아, 나 이제 놓아줄게요. 형이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잖아요. 조국이 잘 살기를 원했잖아요. 나 이제 그 꿈을 이어갈게요. 용서해줘요, 형아. 저는 이재훈 의사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늘에서 형이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였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위대 앞에서 울면서 연설하는 저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봤어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욕했어요. 조상의 땅을 팔아먹은 매국노라고요. 토비아나가 무덤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협박 전화도 왔어요. 거리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도 받았죠. 며칠 동안 무서워서 출근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지지했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다고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K-팝 팬들이 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라베와 함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방탄소년단 팬클럽에서 성명을 냈고 블랙핑크 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눈치 보느라 말 못했지만 이젠 당당히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제 부하 직원장 피에르가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청년이었어요. 평소에 한국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제 앞에선 늘 숨겼죠. 선배가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이제 한국을 당당히 좋아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사실 한국 유학 가고 싶었는데 주변 눈치 때문에 말도 못 꺼냈거든요.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친구들도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이제 당당하게 꿈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 좋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물론 비난도 많았어요. 장마르크는 저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죠.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성명도 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친일파에 빗대어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앞잡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셨는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욕을 하실까? 인연을 끊자고 하실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형도 내 편이었을 것 같구나. 토비아나는 늘 내 편이었으니까.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여신 것 같았거든요. 2024년이 됐습니다. 저는 보건부 차관으로 승진했어요. 40살이 되던 해였죠. 한국 마다가스카르 의료 협력 협정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떨렸어요. 형을 죽인 나라라고 평생 믿어왔던 곳에 발을 딛는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어찌나 크고 깨끗한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죠.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화장실마저 첨단 시설이었어요. 변기가 자동으로 물을 내리고 손을 갖다 대면 비누가 나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철도를 탔는데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 걸리는 거리를 여기선 1시간에 가다니요.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한 도로, 잘 정비된 대중교통 활기찬 거리.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한국도 예전엔 가난했다고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 했대요. 우유와 밀가루를 구호품으로 받던 나라였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발전을 이뤘다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대요. 저는 마다가스카르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협정 체결식이 끝난 뒤 세종학당을 방문했어요. 마다가스카르반이 있다고 했거든요. 20명 남짓의 한국인 학생들이 마다가스카르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다가스카르어로요. 살라마 통까 미니스트라. 안녕하세요, 장관님. 발음이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어요. 왜 마다가스카르어를 배우냐고 물었어요. 한 학생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이재훈 선생님처럼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니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한다니요. 저는 그들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언젠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났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미래를 향해 손을 내밀었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는 새벽이었지만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요즘 늘 그러시대요. 어머니, 저 지금 한국이에요. 서울이라는 도시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주름이 깊어지셨더군요. 머리카락도 하얗게 새셨고요. 눈가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과 증오를 품고 사신 흔적이었죠. 어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내 형을 죽인 나라냐? 어떻게 생겼더냐? 저는 창밖을 보여드렸어요. 반짝이는 야경을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참 밝구나. 우리 마을과는 다르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국이 형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날 총을 쏜 건 우리 군인이었어요. 한국 기업 때문에 시위가 일어난 건 맞지만 형을 직접 죽인 건 우리였어요. 우리의 분노가 형을 죽인 거예요. 어머니가 침묵하셨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이 원한 게 뭐였는지 생각해봤어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형은 조국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동생들이 배불리 먹고 학교에 다니기를 원했어요. 증오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손을 잡으면 바꿀 수 있어요. 형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토비아나도 그걸 원했을까? 정말 그랬을까? 네, 어머니. 형은 분명 그걸 원했을 거예요. 형은 늘 저한테 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국처럼 되면 좋겠다고요. 아이들이 굶지 않는 나라, 병원에 갈 수 있는 나라요. 형의 꿈을 이루는 게 진짜 복수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옳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 형도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구나. 15년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형도 어미도 너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었어.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구나. 내 형도 분명 내 편일 거다. 토비아나는 늘 동생 편이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형의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은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형아, 이제 편히 쉬어요. 나 잘할게요. 마다가스카르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떠나기 싫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발전한 도시.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에 심어야 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 한국. 다시 올게요. 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죠. 12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계획이 떠올랐거든요.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의료 협력 확대, 교육 지원 사업. 하고 싶은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안타나나리보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입국장을 나서니 아내와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힘껏 안기는 딸의 품이 따뜻했어요. 아빠, 한국 어땠어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예뻐요?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소피아가 쏟아내는 질문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하나씩 대답해 줄게. 차에서 이야기하자. 소피아는 15살이 됐어요. 말라리아로 죽을 뻔했던 어린아이가 어느새 숙녀가 됐죠. 키도 훌쩍 컸고 눈빛도 또렷해졌습니다. 제 어깨까지 오던 키가 이제는 제 코끝에 닿았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공항이 얼마나 컸는지, 서울의 야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내 니리나도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죠.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본인들도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한국 이야기를 이렇게 신나게 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안타나나리보 세종학당에 다니면서요.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 몰래 다녔대요. 제가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변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다니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어요. 들어볼래요? 소피아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소피아가 헛기침을 하더니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났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아내도 함께 박수쳤죠.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의대에 가서 이재훈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치료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죽어가던 아이가 이런 꿈을 품다니요. 그래, 내 꿈을 응원한다. 넌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아빠가 뭐든 도와줄게. 약속해. 아내 니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하니까 온 집안이 변했어요. 소피아도 당신 보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저도요. 예전엔 한국 드라마 볼 때마다 눈치 봤는데 이젠 당당하게 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너무 완고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형님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귀국 후 저는 한국 마다가스카르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 오가며 배우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냐고요. 과거 일을 잊었냐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발표하고 장관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났어요.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로 장 피에르를 추천했어요. 제 부하 직원이었죠.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던 청년. 유학을 꿈꾸지만 눈치 때문에 말 못하던 친구요. 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장 피에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첫 번째 참가자야. 열심히 배우고 와. 우리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돌아와. 장 피에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요. 선배님 믿음에 보답할게요.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알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이재훈 의사가 키운 현지 의료인들도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날라마장가 마을 출신이었죠. 문맹이었던 그를 이재훈 의사가 글부터 가르쳤어요. 알파벳을 익히고 숫자를 배우고 의학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주사 놓는 법, 상처 소독하는 법, 기본적인 진단법.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제 미셸은 제2의 부시맨 닥터라고 불리며 오지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하던 것처럼요. 오토바이를 타고 험한 길을 달려 환자를 찾아가죠. 이재훈 의사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셸을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도 내가 있으면 이 마을은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저는 미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 이재훈 선생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장 마르크였습니다. 기념행사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던 그 친구요. 마지막으로 본 뒤 1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온 거죠. 비서가 장마르크 씨가 오셨는데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싸우러 온 건가 싶었거든요. 들어오라고 해. 장마르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패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힘없이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커피를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마르크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라베. 내가 너무 심했어. 내 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 나라면 더 빨리 갔을 거야. 그런데 난 내가 배신자라고 욕했어. 형 들먹이면서 너한테 상처 줬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우리 모두 형 때문에 힘들었잖아.
너도 형을 좋아했으니까. 형 장례식에서 너도 울었잖아. 장마르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토비아나, 형 정말 좋아했어. 내 롤모델이었어. 형이 죽고 나서 난 분노밖에 없었어. 그 분노를 한국한테 쏟았던 거야. 그게 형을 위한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형은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형은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마르크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어. 15년 동안 증오만 품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놓아주자. 형도 그걸 원할 거야. 장마르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린 원래 친구였잖아. 대학 때부터 함께였잖아. 그거 변하지 않아. 우리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중년 남자가 끌어안고 펑펑 우는 모습이 우스웠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친구를 되찾았으니까요. 15년 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2024년 12월 한국 대사관에서 수교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5년째 되는 해였죠. 저는 정부 대표로 감사 연설을 하게 됐어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연설문을 썼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수십 번은 고쳤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15년의 세월을 어떻게 몇 분 안에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사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맸죠. 아내가 다가와 넥타이를 고쳐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입구에 태극기와 마다가스카르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5년 전만 해도 저 태극기를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린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님, 정부 관료들, 기업인들, 언론인들. 30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연설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객석을 살펴봤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여전히 선한 눈을 가진 분이셨죠. 머리카락이 거의 다 하얘졌지만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김수현 간호사도 왔어요. 코로나 때 함께 밤을 새우며 일했던 분이죠. 최민호 팀장도 보였습니다. 드론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엔지니어요. 그들이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아내와 딸 소피아도 왔어요. 소피아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한국어 선생님에게 선물 받은 거라고 했어요. 딸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행사에 참석하신 거였어요. 70이 넘은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수도까지 오셨습니다. 고향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평생 비행기라곤 타본 적 없는 분이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해라.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드디어 제 순서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다가스카르 보건부 차관 라베 안드리아 나리보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3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고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비한 연설문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문득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다가스카르 보건부 차관 라베 안드리아 나리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저였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서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제 형이 죽은 게 한국 때문이라고 믿었죠. 2009년 그 비극적인 날 형은 시위 현장에서 총에 맞아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6살이었어요. 우리 마을 최초의 대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제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시신을 안고 복수를 맹세했어요. 한국을 쫓아내겠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쫓아냈어요. 그게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던진 돌에 빵으로 답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뒤에도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줬어요. 이재훈 선생님을 보십시오. 저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우리나라 오지에서 봉사하셨어요. 수도에서 차로 8시간 걸리는 척박한 마을에서요.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요. 오히려 오늘도 이마에 상처가 있으시죠. 작년에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으신 겁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이재훈 의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겸연쩍은 듯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딸 소피아도 그분이 살린 아이입니다. 5년 전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도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암시장에서는 제 월급의 3배를 불렀죠. 저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재훈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밤새 제 딸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고요. 한국인이 내 딸을 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나라 사람이요.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복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아내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을 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하루 200건도 검사를 못하는 형편이었죠.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냈던 한국을 제외하고요. 한국은 진단키트와 전문가를 보내줬어요. 연구소를 세워줬고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는데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의술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다시 시작하는 법, 함께 가는 법,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는 법을요. 진심은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 형 토비아나가 꿈꾸던 세상 가난에서 벗어난 마다가스카르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과 함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형아 보고 있죠? 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어요. 이재훈 의사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쳤고 김수현 간호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팀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옆에 있던 아내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뼈가 앙상한 어머니의 몸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잘했다. 토비아나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요. 소피아가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저도 아빠처럼 될 거예요. 한국 가서 의사 되어서 돌아올게요. 아내 니리나도 와서 우리 셋을 안았어요. 가족이 한데 모여 울었습니다. 이재훈 의사가 다가오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몸을 떼고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의사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베 씨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15년 보낸 보람이 있네요. 선생님은 왜 이 나라에 오셨어요?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는데도요. 이재훈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야죠. 국적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15년 동안 이유를 찾았어요. 한국을 미워할 이유, 용서하지 않을 이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대사관 앞마당에 태극기와 마다가스카르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두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기 봐요. 깃발이 예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다. 정말 예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형이 생각났어요. 형이 저 별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아, 나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형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한국이랑 같이요. 고마워요, 형아. 그리고 안녕. 저는 가족과 함께 대사관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펄럭이는 깃발 소리가 마치 형의 응원처럼 들렸습니다.